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왕관을 쓴 자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언제나 금고의 열쇠를 쥔 자들이었습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곳의 화려한 광장 뒤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유덴 가세. 유대인 거리라 불리던 그곳은 폭이 겨우 4m에 불과한 500m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낮에는 비천한 장사치로 도시를 누비던 유대인들이 밤이면 가축처럼 몰려들어가 갇혀야 했던 거대한 감옥. 그 습하고 어두운 골목의 낡은 집, 붉은 방패라는 문장이 붙은 로스차일드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훗날 전 세계에 불을 재편할 거대한 금융제국의 시조입니다. 당시 유덴 가세의 공기는 늘 매캐한 석탄 연기와 낡은 천조각의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수시설도 없는 좁은 길에는 오물이 흘러넘쳤고 집들은 부족한 공간을 찾아 하늘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솟아올라 태양빛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이어가 처음으로 익힌 감각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구리동전의 차가운 금속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물건을 사고 팔며 환전을 업으로 삼았으나 마이어가 12살이 되던 해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게 됩니다. 고아가 된 소년에게 남겨진 것은 곰팡이 핀 장부 몇 권과 차가운 돌바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찌그러진 로마 시대의 은전 하나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동전 뒷면면에 새겨진 각국 군주들의 문장을 보며 유럽 권력의 거대한 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고 동전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으로 그것이 함유한 금의 순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 비참한 개토의 철문을 열고 나갈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13살의 마이어는 홀로 하노버의 오펜하이머 은행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도제로 일하며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인 신용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금괴가 직접 오가지 않아도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가 국경을 넘어 군대를 움직이고 국가의 주권을 사고 파는 거대한 금융의 흐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낮에는 먼지 쌓인 장부를 정리하고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유럽 각국의 화폐 제도와 군주들의 성향을 독학했습니다. 당시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와 같았으나 그 입술은 누구보다 신중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마이어는 작은 골동품 가게를 엽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골동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 최고의 자산가 중 한 명이었던 헤센 카셀의 비렐름 9세 대공을 조준했습니다. 마이어는 대공이 희귀 동전 수집에 광적으로 집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몇 년에 걸쳐 전 유럽을 뒤져 가장 진귀한 동전들을 찾아내 대공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신분과 종교의 벽을 넘어 권력자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정교한 투자였습니다. 마이어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대공의 신뢰라는 금보다 귀한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비렐름 9세는 처음에는 이 성실한 유대인 상인을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이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공의 비위를 맞추며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던 1806년 인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 대군이 독일을 침공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분노를 샀던 비렐름 대공은 전 재산을 버려두고 급히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때 대공은 자신의 막대한 비자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두고 절망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화려한 귀족들, 권위 있는 은행가들은 이미 나폴레옹의 기세에 눌려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비렐렘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바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유덴가세의 좁은 방, 비밀 지하실에 돈을 숨겨서라도 끝까지 지켜낼 것 같은 집요함. 마이어는 대공에 엄청난 자금을 넘겨받습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사형 선고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비밀 경찰은 비렐렘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를 샅샅이 뒤졌고 마이어의 집은 매일같이 가택 수색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이 총칼로 위협하고 지하실 바닥을 두드릴 때도 마이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중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대공의 돈을 지켰고 동시에 그 자금을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는 대공의 비자금을 단순히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자본을 살아 움직이는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거점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5 화살의 탄생입니다. 한 대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5대가 묶인 화살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마이어는 아들들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가문의 사업은 반드시 남자 형제들이 독점할 것, 이익을 투명하게 배분하되 절대 외부인이 가문의 재산 규모를 알게 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단결할 것. 이것은 단순한 가훈이 아니라 향후 2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할 로스차일드 제국의 헌법이었습니다. 5 형제는 유럽 전역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리는 속도보다 로스차일드의 전용 전령과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며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릴 때 로스차일드의 아들들은 각국의 군수 물자 자금, 용병의 급료, 그리고 왕실의 채권을 장악하며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쳤습니다. 1812년 마이어 암셸은 유덴가세의 낡은 집에서 숨을 거둡니다. 비록 그는 개토의 좁은 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이미 유럽의 대지를 뚫고 올라와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금융의 혈맥을 타고 5 아들은 이제 각국의 왕실을 빚쟁이로 만들고 전 세계의 철도와 운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유덴가세의 눅눅한 지하실에서 울려 퍼지던 동전 부딪히는 소리는 이제 전 유럽 경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국가의 주권을 압도하고 정보가 총칼보다 강해지는 현대 금융 제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세계 금융의 중심, 런던으로 옮겨집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운명이 걸린 워털루 전투. 그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마이어의 셋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단 한 번의 정보로 영국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전율 돋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1815년 6월 18일 일요일, 유럽의 운명은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의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한때 전 유럽을 발 아래 누었던 황제와 그를 저지하려는 웰링턴 공작의 연합군이 인류 역사의 향방을 가를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지에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대포에 박히는 진흙 속에 잠겼으며 수만 명의 병사들은 서로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왕관들이 주인을 바꿀 것이며 무엇보다 런던 금융가의 모든 자산이 황금이 되느냐 아니면
불타버릴 쓰레기가 되느냐가 결정돼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의 증권 거래소는 거대한 도박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국채, 즉 콘솔의 가격은 전선의 소식 하나에 수직으로 요동쳤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한다면 영국은 파상할 것이고 국채를 들고 있는 모든 자산가는 거지로 전락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런던, 성 바르톨로메오 골목의 어두운 사무실 안에는 전쟁터의 장군들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도를 응시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이어 암실의 셋째 아들이자 가문의 가장 날카로운 화살,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네이선은 이미 형제들과 구축한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시킨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 전령이 전선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 런던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네이선은 자신만의 비밀 루트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전용 쾌속선과 전령들을 주요 항구마다 배치했고 심지어 훈련된 비둘기들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곧 돈이며 정보의 속도는 곧 권력의 크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이선에게는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작전의 무대였습니다. 6월 19일 늦은 밤, 워털루의 포성이 잦아들기도 전이었습니다. 네이선의 전령인 로어치는 승전의 소식을 품고 거친 파도를 뚫고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보다 무려 24시간이나 먼저 런던에 도착해 네이선의 손에 짧은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웰링턴 승리, 나폴레옹 패배. 이 한 문장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였습니다. 만약 네이선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국채를 사들였다면 그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전체를 굴복시키고 영국의 심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증권거래소의 문이 열리자마자 모든 투자자의 시선은 거래소 한 구석,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로스차일드 기둥으로 향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자체로 시장의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네이선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가 갑자기 자신이 가진 영국 국채를 무차별적으로 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팔고 있다. 웰링턴이 패배한 게 틀림없어. 나폴레옹이 곧 런던으로 진격해올 것이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거래소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국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가격은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다. 어제까지 전 재산이었던 종이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바닥을 굴렀고 거래소는 파산한 자들의 비명과 절망적인 통곡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영국 국채의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폭락의 현장 뒤편에서 네이선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대리인들을 거래소 곳곳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대중이 내던지는 국채를 헐값에, 그야말로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모두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투매라는 행위 하나로 대중의 심리를 조작했고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도 잔인한 베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침내 웰링턴 공작의 공식 승전보가
런던 시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폴레옹 격퇴, 연합군 승리.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증권거래소의 투자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처박혔던 국채 가격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채를 던졌던 이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모든 물량을 받아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단 하룻밤 사이에 영국 전체를 사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네이선이 벌어들인 수익은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마저 사실상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갚기 위해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로스차일드 가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이선은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영국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다. 대영 제국의 화폐 공급을 장악하는 자가 대영 제국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자는 바로 나다. 이 사건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유럽의 6번째 제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보망은 국가의 첩보기관보다 정확했고 그들의 자본은 왕실의 권위보다 무거웠습니다. 네이선이 런던에서 구축한 이 강력한 금융 패권은 곧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그의 형제들과 연결되었습니다. 파리의 제임스, 빈의 살로몬, 나폴리의 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암셸. 그들은 각국의 수도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유럽 전체를 빚이라는 사슬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자본은 이제 산업혁명의 거대한 엔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철도를 깔고 거대한 운하를 뚫으며 새로운 시대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부의 정점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이 일군 이 거대한 황금의 성벽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놓은 철길 위에서 유럽의 국경선은 어떻게 다시 그려졌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제국을 빚으로 통치하고 인류의 혈관이라 불리는 철도를 지배한 자들의 전성기로 향합니다. 자본이 국가의 주권을 압도하고 황금이 곧 신이 된 시대, 그 장엄한 번영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거래들이 시작됩니다. 1815년 워털루의 연기가 거치자 유럽은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로 접어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단이 총칼에서 장부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진정한 국경선은 군대의 진경로가 아니라 로스차일드의 자본이 흐르는 혈맥에 의해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라는 5대 강국 위에 군림하는 존재 로스차일드 가문을 가리켜 유럽의 6번째 대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로스차일드 제국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철도였습니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의 불꽃 속에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류의 이동 속도를 바꿨지만 그 거대한 철길을 깔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파리의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대륙의 경제권을 장악할 거대한 빨대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제임스는 프랑스 북부 철도 부설권을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한 정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정적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대신 그들을 철도회사의 주주로 끌어들여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습니다. 1846년 마침내 파리와 벨기에 접경지대를 잇는 철도가 개통되자 프랑스의 산업은 로스차일드의 철길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살로몬 로스차일드 역시 빈을 중심으로 유럽 동부를 관통하는 북부 철도를 건설하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제적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허락하지 않으면 기차는 움직일 수 없었고 기차가 멈추면 국가는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심장 박동은 로스차일드의 금고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철길보다 더 은밀한 곳, 바로 국가 부채에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왕실들은 무너진 상벽을 재건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로스차일드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채권을 발행하여 대중의 돈을 모으고 그것을 국가에 빌려줌으로써 국가 자체를 가문의 영구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로스차일드의 집무실 앞에서 면담을 기다리는 풍경은 당시 유럽의 일상이었습니다. 자본을 빌려주는 자가 지배한다는 마이어 암쉘의 가르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875년의 수에즈 운하 매입건입니다.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인도로 가는 생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국왕이 내놓은 운하 주식을 즉시 사들여야 했지만 영국 정부에겐 당장 쓸 수 있는 4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이 없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프랑스의 자본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그날 밤 네이선의 아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의 저택을 찾아갑니다. 화려한 만찬이 끝날 무렵 총리는 라이오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400만 파운드를 빌려줄 수 있겠나? 라이오넬은 잠시 포도알을 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담보를 묻지도 이유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해드리죠. 다음날 아침 대영 제국은 의회의 승인 한 줄 없이 로스차일드의 개인 자본만으로 세계 무역의 급소인 수에즈 운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 국가의 내각이 감당하지 못한 결단과 속도를 한 가문의 집안 어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무소불위의 불을 지탱하기 위해 로스차일드 가문은 철저히 폐쇄적인 성벽을 쌓았습니다. 가문의 자산이 단 한 푼이라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가족 내 혼인이라는 극단적인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사촌끼리, 심지어는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며 거대한 황금의 성을 더 단단히 다졌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럽 귀족 사회에서 멸시받던 그들은 자신들만의 혈통을 보존함으로써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금융귀족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왕실보다 더 화려한 대저택을 지었고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걸작들을 수집하며 예술과 문화의 후원자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을 마시는 동안에도 그들의 눈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금값을 결정하는 런던의 비밀회의를 주도했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면 로스차일드는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며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한쪽의 자금줄을 끊어 전쟁을 강제로 종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롭고도 냉혹한 지배를 팍스 로스차일드라 불렀습니다. 19세기의 마지막 무렵, 로스차일드 가문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부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빈, 나폴리,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그들의 정보망은 국가 첩보기관을 비웃었고 그들의 자금력은 제국들의 존립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의 태양 아래서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속엔 유대인 가문을 향한 질투와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거센 민족주의의 파도는 국경 없는 자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로스차일드가 장악한 유럽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였습니다. 왕들의 빚을 관리하던 그들이 이제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들의 총칼 앞에 서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황금 성벽은 과연 다가올 피해 폭풍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가문의 영광이 가장 처참하게 유린당했던 어둠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약탈당하는 자산,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문의 일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된 필사의 생존 투쟁. 1914년 여름, 유럽의 하늘은 유례없이 맑았으나 그 아래 대지는 이미 피해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로 군림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이 해는 제국의 황혼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마이어 암셸이 그토록 경계했던 가문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가문의 근간을 이루던 단결의 붕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로스차일드의 아들들은 생전 처음으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적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로스차일드는 연합군을 위해 자금을 댔고 빈과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는 동맹국 측의 전비와 채권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적에게 군자금을 대는 이 모순적인 비극은 가문의 정보망을 마비시켰고 국경을 넘나들던 자본의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의 지도는 갈기갈기 찢겼으며 로스차일드가 100년 넘게 자금을 지원하며 지탱해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프로이센 제국 같은 구시대의 거상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초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이던 대중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았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국제 유대 자본의 상징인 로스차일드를 향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이 부상하며 광기의 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로스차일드를 인류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마로 묘사하며 대중의 증오를 선동했습니다. 유댄 가세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가문의 역사가 이제는 거대한 인종 청소의 명분이 되는 역설적인 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안슐루스가 단행되던 날, 빈의 로스차일드 저택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빈 로스차일드 은행의 수장이자 가문의 자존심이었던 루이 폰 로스차일드는 피신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집무실을 지켰었습니다. 그는 나치 장교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평소처럼 정중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게슈타포는
그를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나이가 한평 남짓한 방에서 썩은 지푸라기를 깔고 앉아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루이의 목숨을 담보로 가문의 모든 자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한 가문의 영혼을 뿌리 뽑으려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역의 로스차일드 은행 자산, 거대한 철강 공장, 비트코비체의 광산, 그리고 수대를 이어 모아온 수천 점의 예술품이 나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나치가 루이 로스차일드의 몸값으로 요구한 금액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였습니다. 가문은 루이를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루이가 마침내 석방되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몸에 걸친 코트 한 벌과 낡은 여권뿐이었습니다. 비극은 파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1940년 파리가 나치에 함락되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국유화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세웠던 화려한 저택들은 나치 공군사령관 헤르만 괴링의 전리품 전시장이 되었고, 벽에 걸려있던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걸작들은 히틀러의 개인 박물관을 채우기 위해 기차에 실려 독일로 떠났습니다. 가문의 일원들은 게슈타포의 추적을 피해 위조 신분증을 들고 국경을 넘어야 했으며, 일부는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런던의 로스차일드만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 가문의 명맥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 역시 가혹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공할 만한 상속세와 특별세를 부과했고, 이는 로스차일드의 금융 지배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마주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텅 빈 금고,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중심은 런던과 파리가 아닌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로스차일드의 빈자리를 채웠고, IMF와 세계은행 같은 공적 기구들이 등장하며 한 가문의 사금융이 국가를 좌우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로스차일드 제국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지점은 영구히 문을 닫았고, 프랑스 지점 또한 전후 사회주의 정부의 국유화 정책에 휘말려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덴가세의 진흙탕에서 일어났던 마이어 암쉘의 후예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한번 변신을 준비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권력을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정교한 시스템 속으로 숨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짐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영구적인 생존력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망명길에 올랐다던 로스차일드의 자손들이 어떻게 다시 유럽의 심장부로 돌아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은밀한 설계자로 거듭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예술품과 자산을 되찾기 위해 벌인 반세기 동안의 소리 없는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맺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몰락의 늪에서 기어 올라와 현대 금융의 전설이 된 자들의 부활기로 향합니다.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기로 선택한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됩니다. 1945년 전쟁의 포화가 멈추자 세상은 로스차일드의 시대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치에게 약탈당한 자산, 잿더미가 된 유럽의 지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며 한 가문이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던 사금융의 시대는 종말을 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거대한 빙산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수면 아래로 더 깊고 은밀하게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유댄 가세의 진흙탕에서 그랬던 것처럼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정교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전후 로스차일드 가문이 선택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철저한 은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대중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화려한 왕관을 쓰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혈맥인 전략적 자문과 중재의 영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자산 규모를 자랑하며 덩치를 키우는 대신 가장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두뇌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성향의 미테랑 정부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부심이었던 파리은행을 국유화하며 가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단숨에 국가의 손에 넘어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비드 드 로스차일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3명의 직원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로스차일드 앤 코의 전신을 세우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문은 은행보다 크다는 마이어 암실의 가르침을 증명하듯 그는 단 10년 만에 국유화된 원래의 은행보다 더 강력한 투자은행 제국을 재건해냈습니다. 오늘날의 로스차일드는 과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의 순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포브스나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문의 천문학적인 자산이 수백 명의 후손들에게 정교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베일에 쌓인 수많은 지주회사와 공익재단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의 인수합병, 국가 부채의 조정,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들의 은밀한 자산관리 현장에는 어김없이 로스차일드의 5 화살 문장이 박힌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의 주인을 넘어 돈의 길을 설계하는 아키텍트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단순히 금고에 쌓인 금괴의 양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엘리트 네트워크가 그들의 진짜 자산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 총리, 대기업 회장들이 로스차일드의 조언 한마디에 수조 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유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화와 취향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성지인 샤토 라피트와 샤토 무통, 로스차일드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배하는 고귀한 가문의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이자 전 세계 권력층을 자신들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술품 수집과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21세기 인류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들의 표준을 선점하며 미래의 패권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둔과 영향력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음모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를 조작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인터넷을 떠돌며 로스차일드를 악마화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치밀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음모가 아니라 연결에 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스차일드가 250년 넘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비결입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유덴가세의 좁은 골목에서 마이어 암실이 동전을 닦으며 꿈꾸었던 제국은 디지털 데이터와 복잡한 금융공학의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 속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의 흐름 속에, 그리고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합의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서사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관이나 숫자로 기록된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5발의 화살처럼 서로를 믿고 버티며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전수하는 집요함입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의 야망과 정보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붉은 방패의 전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면서 말입니다. 로스차일드 대서사시, 그 장엄한 기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이토록 집요하게 전 세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시에 공포를 심어준 이름은 단 하나뿐입니다. 로스차일드. 이 네 글자는 이제 단순한 가문의 성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이 신이 된 시대에 인류가 느끼는 경애와 혐오,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둘러싼 짙은 안개를 완전히 걷어내고 21세기 디지털 제국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려 합니다. 먼저 현대판 로스차일드 신화의 가장 생생한 사례를 들여다봅시다. 바로 엘리트 육성 시스템으로서의 로스차일드입니다. 프랑스의 현직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로스차일드 앤 코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네슬레의 거대 인수합병권을 성사시키며 단숨에 수백만 유로의 자산가가 되었고, 가문이 수백 년간 닦아놓은 정재계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로스차일드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의 권력 구조를 설계하고 그 운영자를 길러내는 최고위급 인재 사관학교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늘날에도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은 그들의 독특한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런던의 로스차일드 앤 코와 스위스의 에드몽트 로스차일드 그룹은 복잡하게 얽힌 비공개 지주회사 시스템을 통해 가문의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세상이 투명성을 외치며 모든 기업의 장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달러를 굴리는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배후에서, 혹은 그들과의 은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경제의 표준을 설정합니다. 이제 그들의 권력은 금괴에서 기준으로 옮겨갔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이제 에너지 전환, 즉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화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그들이 철도를 깔아 대륙의 혈맥을 장악했다면 21세기에 그들은 친환경 자본이라는 새로운 철길을 깔고 있습니다.
가문이 소유한 수많은 재단과 싱크탱크는 전 세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음 세대의 부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미리 결정합니다. 그들이 투자한 곳이 곧 인류의 미래가 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가 통치하는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들이 문화와 취향을 지배하는 방식 또한 치밀하기 그지없습니다. 샤토 라피트와 샤토무 무통 로스차일드로 대변되는 가문의 와인 제국은 단순한 사치품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왕족, 대통령, 그리고 신흥 재벌들을 가문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초대장입니다. 전 세계의 최고위층들이 로스차일드의 와인을 마시며 그들의 취향을 공유할 때 가문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부자를 넘어 고귀한 기준을 정하는 가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세상의 질투를 존경으로 치환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물론 그들을 향한 음모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화폐 시스템을 조작한다, 전쟁을 기획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대중의 무의식 속에 로스차일드를 악마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로스차일드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인류 최초로 국경 없는 자본의 위력을 현실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권보다 강력한 자본의 힘을 목격한 대중은 그 두려움을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에 투영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원리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가문의 좌우명인 조화, 성실, 산업은 250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게토, 유덴 가세에서 마이어 암셸이 동전을 닦으며 세웠던 원칙입니다. 가문 내부의 단결은 그 어떤 외부의 총칼보다 강했고 정보를 향한 집착은 그 어떤 군대의 진군보다 빨랐습니다. 이 원칙은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지금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로스차일드를 지탱하는 황금률입니다. 그들은 기술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소유한 자들에게 자본을 대주며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판을 짭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눈에 보이는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길목에 미리 서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이자 무대 장치이며 동시에 결말을 아는 유일한 관객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붉은 방패의 이야기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 자본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황금의 성벽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그 색깔과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한, 그리고 정보가 권력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한,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의 뒤편에서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5발의 화살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이 오래된 가계의 격언은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스차일드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숫자의 이면에는 그들이 닦아놓은 자본의 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도 냉혹한 진실입니다. 로스차일드, 붉은 방패의 제국, 그 장엄한 서사의 기록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